우리나라에서 엄마랑 자식 관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세요? 유전자랑 상관이 없습니다. 엄마랑 자식 관계를 정할 때는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법으로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우리나라 법원 판결의 정점, 대법원 전원합의체입니다. 전원합의체란 무엇이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서 내리는 판결을 얘기해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판결입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법리를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결단을 내릴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전원합의체에서 내린 판결은 1심, 2심, 그리고 심지어 대법원까지 다른 판결들을 아주 강하게 기속해요. 전원합의체에 대해서 반대되는 판결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깨집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깰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전원합의체밖에 없어요. 전원합의체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우리나라 대법관은 총 14명입니다. 대법원장 1명, 그리고 나머지 대법관 13명. 근데 이 대법관 13명 중에서 1명은 빠져요. 1명은 법원행정처장이라 그래가지고 법원의 행정을 총괄하는 직으로 빠지기 때문에 판결엔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2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3명이 모두 참여해서 판결문을 쓰는 게 전원합의체예요. 그래서 그만큼 무겁고 사법의 정점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최고 사법 판단, 사법의 정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가기까지가 정말 어려워요. 이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변호사 업무를 평생 하면서 한 번이나 2번 정도 받을까 말까 한 게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대법원장은 오로지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만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재판에는 대법원장이 들어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이 12명의 대법관들이 4명씩 3개 조로 나눠서 대법원 1부, 2부, 3부 해가지고 소부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법원 판결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이 4명이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1대3이든 3대1이든 2대2든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거는 뭔가 조금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정립을 해야겠다 싶을 때 전원합의체로 가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을 때 과거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라거나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판결,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까지도 다 전원합의체에서 이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특히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할 때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갈등이 높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거를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결단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합의체가 하는 역할이 애매한 사건에 대해서 이 법을 적용할 때 A 쪽으로 적용해야 될지 아니면 B 쪽으로 적용해야 될지 애매할 때 이걸 딱 정해줌으로써 뭔가 사회적인 안정을 이루어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전원합의체가 어떻게 운영되냐? 전원합의체 회부가 돼요. 그럼 전원합의체가 올라온 사건에 대해서 먼저 대법원장을 빼고 나머지 대법관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A로 해야 될지 B로 해야 될지 다수 의견, 소수 의견 해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더 많은 쪽이 다수 의견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이 다수 의견에다가 한 표를 보태줘요. 사회 안정을 추구하는 게 이 전원합의체 목적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어차피 다수 의견이 된 거 내가 한 표 보태줘서 더 사회 안정에 기여하겠다라는 게 관례예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들은 치열하게 찬반이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대립할 때가 있어요. 12명에서 표결을 했는데 6대6이야. 동점이잖아요. 그럼 누가 다수 의견인지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그럴 때는 캐스팅 보트가 돼가지고 자기 소신대로 투표를 해서 결정이 나게 됩니다. 7대6으로. 최근에는 7대6으로 딱 한 표 차이로 이 법 적용이 갈린 사건들이 2개 정도 있어요. 자동차 회사였는데 일반적으로 큰 회사들은 취업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회사에 대해서 뭐 퇴직금을 이런 걸 해서 정하고 아니면은 뭐 근로 기준을 이렇게 해서 어디에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업 규칙이 있는데 회사를 운영하는 규칙이죠. 근데 이 취업 규칙을 바꿀 때는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바꾸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바꿀 때는 원래 이 노조가 있으면 노조의 동의를 얻든지 노조가 없으면은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이 취업 규칙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었냐면은 근로자한테 조금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꾼 사건이에요. 근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어.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는 좀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매우 유리했던 규정을 조금 덜 유리하게 바꾼 거예요. 그래도 일반적인 회사보다 훨씬 유리해. 이런 사안이었는데 이때에도 그러면 이게 근로자한테 불리하긴 불리한데 사회적으로 뭔가 이게 타당해 라고 했을 때 이때에도
과연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냐에 대해서 6대6으로 딱 갈렸습니다.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없이 찬반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 6명. 아니다, 이거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근로자 동의가 과반수까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6명 갈렸어요. 근데 대법원장이 그때는 투표를 해가지고 결국의 결론은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라고 결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무에서도 이제 영향력을 많이 끼친 판결이에요. 계약을 할 때 내가 상대방이 계약을 어기면은 뭔가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게 딱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손해배상의 예정이고 하나는 위약벌이에요. 손해배상의 예정은 너가 계약을 어기면은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하나 다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걸로 정하자라는 게 손해배상의 예정이에요.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 계약할 때 내가 계약금 냈는데 내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안 냈든 아니면 단순 변심을 했든 계약을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이거든요. 계약금을 몰취하거나, 그래서 계약을 한 사람이 단순 변심을 할 때는 내가 계약금 그냥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뭔가 단순 변심을 했을 때는 내가 받은 계약금도 돌려주고 거기에 그만큼 2배로 돌려주는 그런 계약을 보통 우리 하잖아요. 그게 계약금이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손해배상의 예정이에요. 너가 단순 변심으로 계약 깨버리면은 이 손해에 다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계약금으로 우리 손해배상에 정해서 하자. 근데 위약벌은 뭐냐면은 징벌이에요. 너가 계약을 어기면은 이건 손해배상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계약을 깨는 징벌로 이만큼은 너 나한테 배상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손해배상의 예정은 내가 10% 계약금 걸었는데 손해배상의 예정을 전체 매수 대금의 50% 막 걸어버렸어. 너무 세잖아요. 일반적으로는 10%가 계약금인데 이건 50% 배상하라? 너무 세니까 법원이 소송으로 가면은 이거 너무 세면은 안 돼, 깎아 라고 직권으로 감액할 수가 있어요. 그 규정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근데 위약벌은 그런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위약벌에도 위약벌이 너무 셀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해서 너무 세니까 좀 깎아라고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국에 이거는 손해배상 예정이든 위약벌이든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한 거니까 똑같은 성질 아니냐 해서 깎아줄 수 있다가 6명. 아니다, 이거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은 완전히 다른 규정이다.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에 있는 규정을 위약벌에 적용할 수 없다 라는 게 6명이었어요. 이때도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트가 돼서 아니다, 이거는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은 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볼 수 없다. 그래서 위약벌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과다해도 깎을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7대6으로 갈린, 한 표 차이로 갈린 가장 대표적인 최근의 두 가지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원합의체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는 시대에는 정답이에요. 법원은 모두 다 강하게 기속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에 반대되는 판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반대되면 무조건 깨지기 때문에. 그리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사회의 방향을 정해주고 결단을 내려주고 법 적용의 방향성을 설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로만 바꿀 수 있으니까 뭐 꾸준히 바뀌어오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꾸준히 바뀌어오고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가동연한입니다. 가동연한이 뭐냐?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때까지는 일할 수 있는 걸로 보인다. 이게 언제 쓰이냐면은 큰 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산업재해가 났을 때 사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체 일부가 손실될 수도 있어요. 이때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는 게 이 사람이 살아있었으면 아니면 다치지 않았으면은 언제까지 일할 수 있다. 죽거나 다쳐가지고 일을 못하게 됐으니 이 소득을 이때까지 계산해서 손해배상 해라. 이렇게 손해배상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럼 몇 살까지 일하는 걸로 볼 것이냐. 옛날에는 55세였어요. 그러다가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더 오래 일하게 되니까 60세로 전원합의체에서 사람의 가동연한은 60세. 최근에는 65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소득을 계산해서 사망하면 100%, 신체가 손실되면은 신체 부위에 따라서 몇 % 해서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는 뭐 70세가 될 수도 있고 75세까지 가려면 한참 남긴 했는데 언젠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좀 유교적인 문화에서도 전원합의체 판결이 많이 나와요. 이 제사주제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제사를 누가 주도해서 지낼 수 있는 거냐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일반인들은 이거 안 싸웁니다. 보통 원칙은 이 상속인들이 협의하는 거예요. 누가 제사를 지낸다. 근데 이게 돈이 많거나 땅이 많은 집안은 이 묘지 관리까지 하게 되고 제사에 들어가는 재산이 많을 수도 있어요. 뭐 대기가 막 몇천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거 갖고 싸우는 경우도 있는데, 옛날에는 이 제사 주제자가 협의가 안 되면은 법적으로는 장남이나 장손자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뀌어가지고 이제 사회가 변했다.
남자만 제사를 지내는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 중에 남자 여자 상관없이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을 해야 된다라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결정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결에 많이 나왔던 게 주거침입죄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바람피는 거 상간소송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원래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 주거침입죄는 내가 이 주거에 사는 집에 아니면 건물에, 일하고 있는 건물에 침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람 피러 들어갔어요.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유부남 유부녀랑 바람을 피려고 그 집에 들어가서 바람을 폈어요. 그럼 옛날에는 이 사람 동의를 받고 들어갔지만 내가 바람 피는 사람 동의 받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이거 허락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배우자의 동의마저 없으면은 이건 주거침입죄다 라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바람 피면은 주거침입죄가 자동으로 세트가 되는 시대가 있었는데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한 2, 3년 안 된 것 같아요. 판결이 바뀌어가지고 이 집이라는 게 배우자가 물론 같이 쓰는 거지만, 물론 나쁘지, 바람 피러 들어간 건 나쁘지만은 이걸 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고 이거는 상관없는데 최소한 침입은 아니지 않느냐, 허락받고 들어간 건 맞지 않느냐 일방에. 그래서 주거침입 죄는 안 된다, 형벌을 내릴 수는 없다 라고 해서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바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량한 시민들은 많이 분노를 했지만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처벌을 하는 건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이렇게 판결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최근에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뭐 한 2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엄마랑 자식 관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세요? 유전자랑 상관이 없습니다. 엄마랑 자식 관계를 정할 때는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아요.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은 대리모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애는 낳고 싶은데 내가 출산을 하기 싫은 거예요. 대리모 계약을 해가지고 밖에서 이제 체외 수정을 해가지고 시험관이나 이런 거 수정을 해가지고 착상만 제3자한테 시켜서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엄마가 누구냐? 유전자로 보면은 A인데 실제로 이거 출산을 한 건 B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합니다. 이거는 판례가 명확해요. 낳은 사람이 엄마입니다. 유전자랑 상관없어요. 출산 자체가 모자 관계의 근본이라고 보기 때문에 출산을 한 사람이 엄마예요. 그래서 이게 소송에 올라갔습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은 이 대리모가 자꾸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낳아줬으니까 빨리 나한테 양육비 내라, 내가 엄마인데 돈 달라. 그전에도 정말 5억 원인가? 계속 뜯어갔어요. 또 돈 달라고 소송을 한 거예요. 1심, 2심에서는 그래도 엄마가 얘가 맞으니까 어쩔 수 없다, 줘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떻게 했냐면은 엄마랑 자식 관계에서 엄마를 정하는 건 출산으로 되는 게 맞아, 이건 안 바꿨어요. 이거는 다수 의견이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금전을 요구할 때는 대가를 주는 거는 이 자녀의 복리도 중요하다라는 조건을 하나 더 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소송의 경과를 봤을 때 애를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돈만 달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소송은 이 속권 남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적용해서 소송을 기각시켜야 된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나 아니면 이런 걸 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결단을 내려줬어요. 이렇게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사회의 방향을 정해주고, 과거에 있었던 판례라고 하더라도 뭔가 시대가 변하고 사회적으로 지금 이거 적용 방향을 좀 바꿔야 될 사회가 됐다라고 하면은 판례를 변경해주기도 하는 게 전원합의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사법의 최고 정점으로서 이 사회 안정의 법적 안정성을 가장 강하게 생각하는 곳이 전원합의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곳과 또 비교를 해봐야죠. 일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본은 우리나라랑 되게 구조가 비슷하죠. 사법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일본의 전원합의체는 우리랑 매우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이름은 다르지. 우리나라는 법원, 일본은 재판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일본은 지방재판소, 고등재판소, 최고재판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고재판소에서 이 최고재판관 전원이 참여해서 내리는 판결을 전원재판이라고 해요. 기능이나 그런 건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근데 단 하나 다른 거는 일본은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위헌 판단도 최고재판소에서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똑같은데 하나 역할이 더 있다라는 게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헌법재판소의 차이는,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별도 기관이 있잖아요.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이 전원재판부, 전원합의체랑 비슷한 전원재판부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위헌 사건을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고 있고요. 뭔가 이 절차가 좀 위반됐다거나 아니면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됐는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뭐 이런 것만 각하하는 경우만 이 소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원합의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